네, 안녕하세요. 자, 상사중재 사례 이제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터 학습할 내용은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번 주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은 중재 합의에 대한 사안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 합의의 어떤 정의부터 하고 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중재 합의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르게 얘기하면 중재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중재 합의 또는 중재 계약이 중요한 것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법에서 보면 중재 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 간에서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운시트랄 모범법 제7조에도 이 중재 합의에 대해서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운시트랄 모범 법안을 기초로 해서 중재법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이미 발생했거나 아니면 장래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이 중재를 통해서 분쟁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재를 가능하게 하고 중재를 시작하게 하는 요건이자 전제 조건으로서 중재 합의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중재 조항이 있고 중재 부탁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좀 같이 설명을 하자면 중재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상 권리 의무 관계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중재에 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계약에 삽입되는 하나의 클로즈, 약관 조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 중재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재 조항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중재 합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계약, 그 중재 조항이 있는 그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재 합의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전 단계에서 그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분쟁 해결에 대한 중재에 대한 중재를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전 중재 합의라고 하고요. 중재 부탁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미션 어그리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재로 선택하는 것을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이건 이제 사후에 분쟁 발생 사후에 중재 합의를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중재 부탁 계약이라든지 사후 중재 합의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중재 합의의 당사자와 대상, 그 대상을 좀 살펴보면 중재 합의의 당사자는 중거법 아래에서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그래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행사를 통해서 이제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 의무 관계에 따라서 어떤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 우리 국제무역에서 물품 매매 계약에서의 어떤 뭐 매매 계약의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꼭 매매 계약이 아니더라도 상업적, 법률적 거래 관계 내지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들은 보통 우리가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 그런 개인 혹은 법인, 개인 혹은 법인이 이제 이런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되긴 되는데, 이 국가가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 국제법상 이 국가는 국가 자체가 어떤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어떤 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하는 것이 국제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재판 관할의 권한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국가 자체는. 근데 이 국가나 국영 기업들이 국제 거래를 하거나 해서 계약의 당사자 내지는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법원의 재판 관할을 받게 됩니다. 국가 또는 국영 기업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피하고자 중재 당사자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을 합니다. 중재 합의의 대상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어떤 사법적 법률 관계만이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서서도 지난 시간에 있어서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공법 관계, 대표적으로 이제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인과 사인 간의 민사상 또 상사상 분쟁이 주로 중재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재 합의의 효력과 유효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재 합의의 효력이 적극적 효력이 있고 소극적 효력이 있습니다. 적극적 효력은 이 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따르도록 하는 그 효력이 중재 합의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적극적 효력이고요. 중재 계약의 어떤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등 중재 절차의 개시 및 진행에 법원이 협조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재 합의에 따라서 중재 판정부는 직권으로 이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법원의 어떤 증거 조사를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재인 명의로 증인을 소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이 어떤 중재 판정이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도움을 받아서 효력을 발휘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중재의 전반적인 어떤 실행과 효력에 이 중재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극적 효력이 있습니다. 적극적 효력이 어떻게 보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중재 판정에 양 당사자가 구속되고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효력이 있었다면, 소극적 효력은 국가가 이 분쟁에 대해서 재판 관할을 배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서 소송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을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 합의를 한 경우에는 소송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해서 분쟁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중재 합의에 따라서
분쟁을 소송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재판 관할권을 배제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소 금지,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 중에 하나가 나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싫어, 그래서 직접 소송을 한다 이런 거를 금지시킵니다. 중재 합의의 효력으로서.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중재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서 중재 합의는 기본적으로 중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 합의의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럼 소송을 받은 법원이 있죠. 그러면 그 법원은 이걸 소송으로서 소송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중재 판정부로 그 사안을 돌리고요. 그리고 어떤 중재에 그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재에 대해서 A란 사람이 중재로 해결하지 않고 소송으로 제기했다,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B. 이 B가 아니다, 우리 A와 B 사이에는 중재 합의가 존재한다 라고 이런 항변을 하게 되면 처음에 A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요 단계에서 A는 중재로 해결하기 싫어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고, B는 소송으로는 안 돼, 우리는 중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항변, 그거를 방소항변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절차를 방해하는 주장을 이제 방소항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재법과 유효협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재법 구조에 이 법률의 몇 조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재 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 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그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한다. 각하에 대해서 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너는 이거 자격 없다.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요건이 안 된다. 요건 내지는 자격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법원이 해주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각하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만 중재 합의 자체가 없거나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아니면 중재 합의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만 이후부터는 예외적인 조항인 것이고, 유효협약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본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채약국의 법원은 그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실효이거나 이행불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는 무조건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떤 당사자 분쟁에서의 법원의 판단, 재판을 배제시키는 것, 이것이 중재 합의의 소극적 효력이 되겠습니다. 방소항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소항변은 이것이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중재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B가 이거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이게 스탑을 시키는 게 방소항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소항변은 만약에 그렇게 A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 제기에 따라서 이 본안에 대한 이 당사자 권리 의무 관련된 분쟁의 재판이 최초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방소항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방소항변을 하지 않았다. 상대방 B가 이것이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게 되면 중재할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중재법에서는 방소항변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앞에서 봤던 유역협약이든 중재법이든 단서에 보면 중재합의 자체가 중재합의 또는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상실이거나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 어떤 중재에 의한 재판 관할권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경향은 이 중재 계약이 외견상 봤을 때, 겉보기에 봤을 때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재 절차를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재와 관련된 어떤 중재 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릴 때, 그러면 중재 판정이 나오면 이 중재 판정문을 들고 법원에 가서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승인과 집행을 받을 단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재 판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 중재 판정문을 들고 이제 승인과 집행을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중재의 계약, 이 중재 합의가 유효했는지, 혹은 뭐 효력이 없었거나 무효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게 하고, 외견상 중재 조항이 있어 보이면 하게 하고, 승인과 집행 혹은 취소의 소가 제기됐을 때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 법원의 어떤 판단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중재 계약이나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판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재 계약,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되는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관련된 모든 법이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중재계약이 있니, 중재계약이 없니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도 없는데 법원이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중재계약이 겉으로 봤을 때 외형상 적법하게 존재하고, 특별히 명백하게 무효 사유를 발견 못하면 중재계약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재계약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소송을 각하시키거나 중지를 시킨 후에 중재판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승인과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거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재 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것은 소송이 제기된 장소의 법이 아니라 중재 판정이 내려진 장소, 즉 중재지법이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중재라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재지법이 이 중재 합의가 유효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떤 이 중재 합의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재 합의가 없거나, 부존재한다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재 합의가 없거나, 아니면 중재 합의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거나 무효이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유효한 중재 합의였으나 이후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상황 변화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그 중재 합의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분쟁에 대한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송을 각하시킬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뭔가 이 중재 합의 내지는 중재 계약 자체에
여러 가지 하자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재 합의 자체가 없었다거나 중재 합의는 했는데 그게 자체가 효력이 없거나 중재 합의 자체를 뭔가 좀 잘못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뭐 명백하게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 경우에는 중재 합의랍시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없고 소송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될 게 중재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예시, 이 쌍따옴표 안에 예시가 있는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중재협회의 규칙에 따라 중재가 해결되어야 한다. 혹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뭔가 국제중재협회가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이 있고 해서 여기가 중재기관 같이 느껴지지만 이런 중재기관은 없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뭐 국제상업회의소의 뭐 중재재판소 뭐 이런 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ICC의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중재기관을 지정을 하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특정한 중재기관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대한상서중재원이면 대한상서중재원, 아니면 뭐 ICC의 중재재판소면 중재재판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중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 널리고 널린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기관 중에 어디냐를 지정을 안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합의문, 요 지금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이 중재계약이나 중재합의의 어떤 중재조항으로 들어가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중재합의를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중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버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고 임시 중재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 중재란 거는 이제 중재에 대한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중재 판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중재 기관이라든지 중재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 당사자가 두 명의 이 A든 B든 이 당사자들이 서로 판단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중재로 갔을 때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면 개인은 그 당사자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볼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좀 중재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당사자는 이거를 뭐 계속 미루거나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진짜 이 문제 해결이 정말 안 되는, 문제 해결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완전 해결 불능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재 합의가 있으니까 소송으로도 못 가고, 근데 중재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는 안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되도록이면 중재 합의가 그 유효성을 가지려면 중재 기간은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중재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ll dispute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중재로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이 계약상 관련된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이 말만 딱 있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중재 기간도 없고 중재 장소도 없고 중재에 관련된 중거법이 뭔지도 얘기가 없고 그러면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중재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중재를 어떻게 할 건지, 중재와 관련된 중거법이 뭔지도 아무것도 안 정해진 상황이라면 이거는 소송도 못 하고요, 중재도 못 하는 그런 완전 암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재 합의를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이번 시간은 아니고 다음 주 아마 처음 들어갈 때 뭐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잘 되어 있는 중재 합의문 같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되도록이면 중재 합의는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중재 기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재 장소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거법이 뭔지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 지금 10번 슬라이드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은 중재 합의라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저런 식의 중재 합의는 되도록이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여기 예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 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국제상공회의소 ICC거든요. ICC. ICC 중재 규칙이 따로 있고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상업회의소 ICC의 중재재판소의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중재 진행과 관련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ICC 중재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국제상업회의소인 ICC가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도 대한상사중재원만의 중재 규칙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짬뽕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재 규칙과 그 중재 기관을 다르게 선정을 해버리면 중재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가가지고 당신들 중재규칙으로 하지 말고 ICC 중재규칙으로 분쟁을 해결해달라 그러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시중재를 합의한 경우 만일에 중재조항에 중재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중재기관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양 당사자가 이제 임시중재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합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합의가 잘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드러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법원이 관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안 해결,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중재지 혹은 중재기관 선정과 관련된 임시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자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 해결 그 앞선에서 어디를 중재기관으로 할 거고 어디를 중재 장소로 할 것이고 어디를 어떤 법을 중재 중거법으로 결정할지부터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 분쟁 해결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재 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중재 기관을 지정한 경우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도 할 수 있고 그리고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도 할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어느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지 애매해지죠. 이런 경우에도 중재 합의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모든 분쟁의 해결은 코리아 커머셜 아비트레이션 보드 그리고 and죠. 코리아 시빌 코트 한국 민사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소송으로 하겠다는 건지 중재로 하겠다는 건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밑에 있는 예시도 이런 거죠. 중재로 해결을 한다. 근데 if the dispute cannot settled by arbitration,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렸죠, 사실은. 그러면 it shall be solved in the Korea Civil Court, 한국 민사법원에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재로 하고 중재가 안 되면 민사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라 이 얘기인데, 중재 판정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 확정 판결이죠. 근데 중재로서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중재 계약, 중재 합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을 2명으로 선정하는 경우. 그렇죠. 뭐 이렇게 예시가 잡혀 있는데, 되도록이면 홀수로, 되도록이 아니라 중재인은 홀수로 선정을 합니다. 중재 판정은 기본적으로 중재인들이 다수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한 사람은 A 쪽을 지지하고, 또 한 사람은 B의 B의 어떤 입장을 인정을 해준다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홀수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의 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다면 3명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법에서.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중재 판정이 3인 중재인을 선정을 해서 중재판정부를 3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중재합의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중재합의라는 게 앞서 제가 보았던 예시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그게 이제 선택적 중재 합의예요. 이것의 유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선택적 중재 합의가 무역계약에서는 잘 보기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그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서 당사자 협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서 조정 또는 중재 혹은 중재 또는 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합의 방식이 선택적 중재 합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선택적 중재 합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효죠. 그래서 보통 이 중재법에서는 중재 합의의 성립 요건으로서 서면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 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어떤 전속적으로 이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중재만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맞습니다. 근데 이 유효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중재 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재를 선택을 했어요. 중재를 선택한 경우, 중재를 선택 안 했으면 그건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중재를 선택을 했다 치자고요. 중재 소송 중에서 혹은 조정 중재 중에서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이 선택을 해서 소송이란 걸 배제를 하고 중재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재판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를 언제 했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중재 합의, 중재 계약을 할 때 재판 배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지금 선택적 중재 조항은 그
분쟁이 발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서 중재하고 소송 중에 선택을 해서 소송을 배제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적 중재 조항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무효로 보기에는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으로서 가고 있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나 어떤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중재 합의의 분리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재 합의의 분리 독립성이라는 거는 보통 그 계약서 안에 중재 조항의 형태로 중재 합의나 중재 계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별도의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주된 계약이 있고 그 주된 계약의 어떤 권리 의무의 이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의 어떤 기책 사유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재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그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는 원래 본 계약이 뭔가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계약의 어떤 성립에 문제가 있다든지 계약 자체에 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원래 본 계약이 문제가 생기거나 본 주된 계약에 무효가 되더라도 그거하고는 전혀 별도로 중재 합의는 효력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 계약, 주된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재의 역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설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판례들이 주된 계약의 효력과 중재 조항의 효력은 별개라는 입장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 자체도 이제 우리가 중재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재법에서도 중재 합의가 중재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항의 다른 조항,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조항, 계약서에 다른 문제가 있는 조항의 효력은 중재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주된 계약과 중재 합의가 별도로 분리 독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의 자기권한 심사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중재 합의의 분리 독립성과 아울러서 중재의 당사자가 중재인에 대해서 판정 권한이 중재인의 어떤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중재인의 판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중재인은 자신이 이 중재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의 존부 그리고 중재합의나 중재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관할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중재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고 한국중재법에도 관련된 중재판정부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조항의 유효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재 조항의 유효성은 뭐 장래 분쟁인지 뭐 여부, 상사 분쟁인지 여부 이런 것들로 다투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당사자의 적격 여부, 적법한 당사자인지 여부, 그리고 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중재 대상인지, 그러니까 이게 민사인지 상사인지 아니면 이게 사법 관계인 것인지 아니면 공법 관계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되지 어떤 장래 분쟁인지 뭐 과거 분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중재 조항의 유효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중재로서 국제 분쟁, 국제 거래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또 선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가의 법원들이 이 중재 제도와 관련된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재의 적격성, 중재 조항의 유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예,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중재 조항이 뭐 무효하다라든지 중재 조항의 효력이 없다든지 이런 결정이나 이런 법원의 판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는 되도록이면 외견상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중재 합의란 게 뭐 정말 뭐 중재지가 빠져 있고 중재 기간이 빠져 있고 그런 크리티컬한 문제만 없다면 대체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서 중재 합의를 했다.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웬만하면 원만하게 중재 절차를 진행을 시키고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받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재 가능성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중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해결을 뭐 어떤 민간인 중재판정부 중재인에 의해서 해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개입을 하고 관할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률 관계에 의한 분쟁 해결을 국가 재판권을 개입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재로 할 수 있느냐, 중재로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개념을 따질 필요가 있고 그런 중재로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이제 중재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계약 대상이 되는 분쟁의 계약의 중재 계약 여부를 이제 중재 가능한지 안 한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심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재판정부가 봤을 때 이 중재 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중재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무효라고 판단이 되면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중재 신청을 각하하고 어떤 중재를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바라봤을 때 중재 가능성이 있고 중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중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중재판정부가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재판정부가 최종 중재 판정을 내릴 때 이 중재에 대한 어떤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그 판단한 부분을 그 중재 판정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A와 B가 이제 분쟁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제기를 했다. 그럼 중재 판정부는 중재 판정을 내리면서 네가 이제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중재 판정부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중재 계약은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 내린 사안을 판정문에다가 함께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중재 판정부가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중재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 계약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A 당사자는 중재 이행을 강제해달라라고 요청하고 B는 중재 계약이 무효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중재 계약이 중재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면 뭐 중재 절차를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재 절차 이행을 이제 하지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송으로서 재판으로서 해결하도록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죠. 중재 계약의 실현 단계에서는. 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됐고 중재판정부가 이제 어떤 그 판정을 이제 내렸고 그 판정이 이제 승인과 집행을 하는 실현 단계에 있어서 법원이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중재 조항, 중재 계약, 중재 합의의 어떤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 외견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 판단이 승인과 집행 단계에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내국 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승인과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요. 외국 판정의 경우에는 유역협약을 적용받는 국가의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있어서는 유역협약에 따라서 중재 가능성을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역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의 중재 판정을 승인과 집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해서 어떤 중재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심사는 뭘 하느냐? 집행 결정을 이렇게 요청받은 법원은 중재 판정이 한국의 어떤 선량한 어떤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 어떤 질서에서 어긋나는지 이거 이제 공서양송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법원이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고요. 외국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승인과 집행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유역 협약에 따라서 그 부분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한국의 법률에 의해서 이게 중재로서 해결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게 한국에서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한국 법원이 인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재 판정의 취소 단계에서는 중재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중재의 가능성이 없다. 중재 가능성이 있으면 뭐 그건 뭐 소송으로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중재 가능성이 없는 분쟁을 대상으로 한 어떤 중재 판정은 이제 소송으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뭐 이 중재 판정을 취소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중거법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중재 가능성의 판단을 하는 적용 법규를 좀 보면 그 중재 계약이 실현되는 국가, 즉 법정지국의 법률이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적용 법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재가 결국엔 어느 국가에서든 이게 그 중재 판정의 내용이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뭐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승인과 집행이 실현되는 국가의 어떤 국가적인 목적이나 국가적인 정책이나 국가적인 법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거랑 상충이 되거나 뭔가 맞지 않으면 그 승인과 집행을 이행해야 되는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과 집행을 해야 되는 나라, 결국 중재계약이 실현되는 국가, 그 나라, 그 법정지국의 법률로서 이 중재계약의 중재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중재 판정과 관련해서 중재계약이 실현되는 국가 외에도 이거죠. 이제 중재 판정을 내린 국가가 있고 그리고 중재가 실현되는 국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원칙적으로 뭐예요? 중재 판정의 내용에 따라서
뭔가 승인과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중재가 실현되는 국가의 법률 기초로 해서 중재 가능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재 판정을 내린 나라, 중재 기관이 있고 중재지가 있고 거기 중재인이 위치해가지고 중재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률도 중재 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재 계약의 어떤 중재 가능성을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중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 판정지의 법도 고려해야 되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 판정 내용이 실현돼야 되는 국가의 법률도 함께 고려해서 이 중재 가능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그 나라의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그 나라의 질서하고 맞지 않게 되면 법원이 승인과 집행을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재 절차가 다 진행됐고 중재인 선정해가지고 중재 심리 다 해가지고 중재 판정문이 딱 나왔는데 그 중재 판정문을 들고 그 나라 딱 갔는데 그 나라 법원이 자국의 법과 맞지 않다, 뭐 자국의 어떤 공공 질서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인과 집행을 안 해줘 버리면 중재의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중재를 실현하는 국가, 승인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국가의 법을 고려해라.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중재계약의 유효성 판단의 적용 법규 이렇게 되는데 중거법이죠. 중거법 관련된 이슈인데 중거법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면 됩니다. 중재와 관련된. 만약에 중거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중재계약에서 어디서 중재를 하는지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재지법에 따라서 중거법이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물론 중재계약이나 중재합의에서 중재지를 정하지 않을 리는 잘 없어요. 그러면 중재지나 중재기관 이런 거 안 정하면 뭐가 된다 했죠? 이 뭔가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중재합의라고 했죠. 앞에서.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예시를 드는 겁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중거법도 안 지정되어 있고 중재지까지도 안 정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법정지구, 그러니까 승인과 집행, 중재 판정의 내용이 실현돼야 되는 국가의 국제사법, 섭외적 법률 관계,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적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제적인 법률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나라의 법을 중거법으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 국제사법이란 거는 어떤 국제적인 법률 관계에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뭐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중재의 중거법을 정하면 그걸로 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중재지에 따라서 중재지의 법률을 중거법으로 하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국제사법에 따라서 중거법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중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국내 중재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의 민법에 따라서 중재 판정의 내용이 어떤 반사회 질서적이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어떤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중재 판정을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상 금지된 행위, 공소약속에 반한 행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중재 판정의 내용이 한국 법상 금지다. 이러면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중재 계약이 국제 조약을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국제 조약에 적용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데 국제 조약이랑 여기서 말하는 국제 조약은 유역 협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역 협약에 적용을 받으면 그 유역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중재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유역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 한국 민법의 규정을 따라서 중재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중재의 합의의 어떤 내용과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재 의사표시죠. 중재 계약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로서 자신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재지, 앞에서도 제가 중재지 얘기를 했는데 중재지란 건 결국 중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Place of Arbitration. 그래서 국제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판정의 어떤 국적,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재지 결정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서 어디를 중재지로 한다, 그런 뭐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그 중재 합의의 내용으로서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에서 중재를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중재지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중재지를 한국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중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재 기관을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 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중재 합의의 어떤 내용에 반드시 중재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기관의 어떤 관리 하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재기관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대한상사중재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의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한국을 중재지로 하고 중재기관을 대한상사중재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규칙. 중재규칙은 중재법이 한국에도 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운시트랄 모델법, 운시트랄 모델법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은 아니고 운시트랄이 각국이 중재법을 만들 때 이걸 바탕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들으라고 한 이제 모델법이고 한국은 중재법이 따로 있죠. 하지만 그 중재법만으로는 모든 어떤 모든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의 중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다 규정하거나 규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통 중재기관이 아주 그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중재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각 중재기관이 제정한 중재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죠.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을 선정을 했는데 적용되는 중재규칙은 ICC 중재규칙을 한다. 그건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상사원만의 중재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중재규칙에는 뭐 중재 신청의 절차라든지 중재인을 어떻게 선정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재인이 선정된 이후부터 심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중재 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판정 이후에 어떤 승인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방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중재 규칙이 됩니다. 그것도 뭐 어떤 중재 규칙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중재 합의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중거법이죠. 중거법. 이거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그 법률 관계, 어떤 법률적인, 계약적인 어떤 분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상, 법률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중거법이라 해요. 그래서 뭐 이 중거법은 뭐 실체적 중거법, 절차적 중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쟁의 어떤 자체적인 효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실체적 중거법이고 분쟁 해결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을 이제 절차적 중거법이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은 뭐 그걸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중거법이란 거는 그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률,
그 법률 관계에 규정되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이제 중거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재에 대한 당사자가 A와 B가 있는데 이 A도 한국 사람이고 B도 한국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중거법은 당연히 한국의 법이 되겠죠. 한국의 민법이라든지 한국의 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거법이 될 겁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집니다. 한국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 미국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 제3국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 뭐 어떤 중재 기관이 있고 중재지가 있는 곳의 법을 중거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앞서서 설명을 했다시피 그런 중거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그래서 중재 조항에 중거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 내용을 넣는 게 좋아요. 이런 거죠. 중재 합의에다가 우리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법 적용은 어떤 나라의 법을 한다, 아니면 어떤 나라의 뭐 어떤 법을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뭐가 된다죠? 법정지, 뭐 중재지법, 중재지가 진행이 되는 중재지법에 따라서 중재의 중재법이 결정되고, 그거 아니면 이제 국제사법. 국제사법은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거법을 결정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중거법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언어가 있는데,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죠. 언어.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고, 프랑스어로 하면 프랑스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나 답변서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절차와 관련돼서 심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사용하는 언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재 합의를 통해서 잘 정하는 게 좋습니다. 중재 합의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중재 합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8조에는 중재 합의의 방식에 대해서 중재 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독립된 합의 아니면 계약의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의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 뭐였죠? 아까 뭐 초반부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무역 거래,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계약서에다가 arbitration clause 해가지고 중재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독립된 합의, 그러니까 중재 계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 합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별도의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인되는 그 주된 계약서에 넣던지 아니면 별도로 만들던지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근데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요 내용이 추가됐어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구두, 말로, 아니면 행위, 액션이죠. 행동으로,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 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중재 합의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말로 했다는 것은 서면이 아니죠. 행동으로 했다는 것도 서면이 아니죠. 근데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해서 뭐 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전자우편이 이메일이죠. 그 밖에 통신수단에 의해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 합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재 합의는. 근데 중재 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메일로 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이메일로 중재 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인정해 주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래서 뭐예요? A가 서로 교환된 어떤 신청서나 답변서 내용에 중재 합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장을 해요. 근데 B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아요. 어떤 행동 없이. 그러면 그냥 서면으로 중재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1이든 2든 3이든 결국 뭐냐면 단순히 그전에는 서면으로서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경직된 한 문장이었다면 지금은 말로 해도 되고 행동으로 해도 되고 전자우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교환한 신청서나 뭐 답변서의 계약서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신청서나 답변서가 계약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무역계약에서 말하는 청약과 승낙 그런 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데라도 뭐 중재 합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중재 합의를 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면성의 어떤 요건이나 이 조건을 되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히 완화했어요. 자, 그리고 계약이 중재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도 중재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는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이 본 계약이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재 합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성, 중재 합의에 대한 어떤 서면성의 요건이 완화된 거는 지난 시간에 중재와 관련된 어떤 중재 법원을 설명할 때 제가 운시트랄 모델법의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2006년도 6월에 운시트랄 모델법이 개정이 되면서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는 이제 이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는 이제 제7조에 중재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옵션 1과 옵션 2 두 가지 방안으로서 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한권을 주고 서면성 완화에 대한 어떤 취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옵션 1은 그냥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면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옵션 2는 아예 그 서면성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옵션 1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반드시 중재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딱딱한 규정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자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자, 그래서 한국의 어떤 중재법에서도 운시트랄의 모델법을 수용을 해서 중재에 관한 어떤 서면 요건을 완화를 시켰다. 중요한 부분이고, 자, 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에 대한 내용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중재와 관련된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운시트랄 모델법 뭐 이거 얘기하면서 법 개정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보통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승인과 집행과 관련해서 중재 판정문이죠. 중재 판정부가 어떤 중재 판정을 내린 그 중재 판정문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원본을 들고 이제 제출하도록 했고 그것을 법원이 보관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본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2016년도에 중재법 개정으로 그리고 외국어로 된 중재 판정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아주 뭐 등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 요구했지만 그냥 지금으로는 한국어로 된 번역 그전에는 공증받고 말은 아주 복잡한 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여기 보면 운시트랄 모범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한국중재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어떤 그 제출 중재 법원에 어떤 제출하는 요건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조금 완화됐다, 요건이 폐지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역협약 제2조 2항과 제7조 1항의 해석에 관한 선언인데 유역협약의 그 2조 2항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서면성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우리나라 중재법 8조 뭐 이런 데 있었던 그런 내용이 유역협약 2조 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법의 7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델법 제7조는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서면성 완화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 유역협약은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됐거든요. 1960년대.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떤 서면성에 대한 내용이 유역협약에서는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어서 이 유역협약에 대해서 유역협약과 이제 모범법, 운시트랄 모델법의 어떤 내용이나 취지가 좀 상이한 거죠, 사실은. 유역협약은 서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개정된 운시트랄 모델법은 서면성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역협약을 뜯어 고치지 않고 그 유역협약의 채약국들이 스스로 알아서 법원으로 하여금 유역협약의 그 서면성과 관련된 2조 2항의 내용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융통성 있게 해석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역협약을 고치지 않고 유역협약의 채약국들한테 유역협약 2조 2항의 서면성을 적용을 할 때는 그냥 그 문면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모델법 7조의 서면성 완화를 참고하라 라는 걸 이제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역협약 자체에서. 그리고 운시트랄도 중재규칙을 만들어요. 운시트랄이 중재와 관련된 모델법도 만들지만 운시트랄이 중재규칙도 만드는데 아예 운시트랄 중재규칙에서는 그 옵션 2를 받아들여가지고 한국은 옵션 1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서면성 완화로 갔는데 이 운시트랄 중재규칙은 아예 옵션 2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중재규칙 관련해서 in writing이라는 문구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시트랄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합의나 중재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중재법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한국중재법은 그 in writing의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지 없애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재합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이 중재합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가 못 본 것은 뭐만 남았냐면 중재합의가 유효성이 문제가 있는 잘못된 사안들만 쫙 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 제대로 잘 돼 있는 중재합의 내지는 중재조항의 어떤 예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클레임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중재 결정, 중재 절차와 관련된 나머지 절차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